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내렸는데요. 뭐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추미애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난 거, 추미애 이름하고 윤석열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위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국정감사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재수와 검사 시리즈를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검찰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 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의 전 국회의원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1대 첫 국정감사였는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거는 역시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나와서 이거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예? 밤 12시 넘게까지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다 보셨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이게 라이브로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계속 보다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서 조금 보다가 또 잠시 끊겼다가 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봤어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 시청률이 한 10% 가까이 나왔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옛날에 최순실 청문회 때 시청률이 한 25%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도 10%면 대단한 그러니까 10%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인 거죠. 제가 그때 오전부터 해가지고 그 양재동에 있는 TVN 교통방송을 갔다가 잠시 배가 고파서 저녁에 저녁이 아니고 그 지하에 이제 구내식당에 가서 김밥을 하나 먹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그걸 틀어놓고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민보 기자는 기자들도 이거 사실은 그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요. 부서에 관련이 없이 그냥 TV를 그런 날은 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였죠. 저도 이제 취재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계속 컴퓨터의 한 구석에 그걸 켜놓고 들으면서 일하고 이제 청문회에다가 재밌는 대목이 나오면 사무실에서 각자 이제 이걸 듣다가 같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카톡도 하고 카톡도 하고 서로 돌아봐서 야 방금 들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아니, 중앙일보 헤드라인은 야성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야성이라는 게 뭐 야생마의 그 야자겠죠. 들 야자. 그렇게 평가를 내렸던데 한마디로 중앙일보 이제 평가죠. 그렇게 보십니까? 야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성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뭐 죄송합니다만 검찰 지상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좋게 말하면 당당한 태도, 나쁘게 말하면 약간 안하무인 같은 태도가 만약에 야성이라고 한다면 야성을 잃어버리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동안 언론에 노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동안 뭐 메시지를 이렇게 발화할 만한 뭐 조건이 안 돼서 못한 것 뿐이지 뭐 잃어버린 야성은 아니고 원래 그런 분이다.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 많이 만나봤죠? 종종. 취재하면서. 2차 술집까지도 2차 술집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차 끝나고 2차 술집.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죠. 그러면서 이제 속 깊은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제 야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성. 야성 나오죠. 그때 느꼈던 야성과 비슷했습니까? 근데 제가 만나본 검사분들은 점잖았어요? 되게 점잖아요. 굉장히 대체로 점잖고 1차만 했구나. 또 저도 사람을 가려 만나기 때문에요. 되게 점잖고 예의 바르죠. 근데 이제 그 듣기로는 저는 이제 법조 출입을 안 해봤습니다만 법조 기자들과의 만나는 자리에서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법조 기자들이 다수가 있고 검사들이 소수가 있을 때 말하자면 이제 정보의 격차 때문에 갑을 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검사들의 태도는 상당히 야성적이라고 제가 많이 전해 듣긴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부탁을 해야 될 때는 그 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차까지 그렇죠. 저도 가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부탁을 해야 될 때거든요.
아 이거 이런 정보 좀 빼내주세요랄지 뭘 좀 이거 뭐 확인 좀 해주세요랄지 그러면 네. 굳이 이제 2차까지 예. 모시고 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제가 듣기로도 예. 뭐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 예. 술 마실 때는 뭐 이렇게 허락도 안 했는데 뭐 누구야라고 한다거나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김경민 의원님은 이제 검사, 네. 부장검사까지 하셨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들이 어떻게 약간 좀, 속으로는 민망하거나 불쾌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나이가 벌써 뭐 56인가 57인가 되니까요. 예. 세상에 웬만한 일을 이해 못할 일은 없고요. 그렇죠. 모든 가능성이 다 머릿속에 열려 있을 나이니까 뭐 불편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행정부처 중에 예. 제일 당당한 부처가 어딜까? 국회? 공무원들. 예. 뭐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건 기자가 됐건 뭐 평균적으로 네. 보면 제가 볼 때 일본 검찰이 제일 그러네. 예. 예. 국정원도 꽤나 당당해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래도 국정원은 그래도 기자들을 이렇게 단체로 만나거나 이러지 않기 그럴 리는 때문에 없지만. 많이 노출되진 않지만 네. 뭐 1대1로 만나보면 당당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외교부도 좀 외교부는 그때는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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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외교부도 다른 그렇습니다. 잡종은 거기도 좀 네. 당당한 것 같아요. 네. 당당한 것 같고 기재부도 좀 그렇죠. 그런 거기야 편이에요. 뭐 예. 갑중의 갑이니까 예. 기재부가 사실은 최고로 당당할 예. 수 예. 있는. 그리고 의외로 숨어 있는 부처가 예. 노동부. 그런가요? 예, 노동부는 거기는 정말 세풍과 평지풍파를 특히 요새는 뭐 이제 노사분규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옛날에는 이게 정부 정권하고 노동조합하고 중간에 낑겨 있는 부서가 이게 노동부인데 그렇구나. 이 모든 상황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맞춰가야 되니까 거기도 의외로 보면 뭐랄까 좀 고개가 빳빳하지는 목이 빳빳하지는 않는데 예. 버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가 노동부원들이에요. 단련이 돼 있다. 네, 이런 거. 단련이. 과거 삼성의 노무부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거기 고개 엄청 뻣뻣하거든. 예.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기자들 보기에는 상당히 뻣뻣하고 예. 당당해 보이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제가 검사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직업군 중에 사실은 기자들처럼 뻣뻣한 데도 없어요 보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정.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예. 인정. 그 예. 왜 요번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평검사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검찰총장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예. 평검사들의 로망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장관을 뇌물죄로 구속시키는 게 로망이에요. 예. 예. 그렇잖아요. 평기자들이랑 비슷하네요. 평기자들도 똑같아요. 예. 현직 장관이나 현직의 고위직들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 보도하는 제대로 된 특종, 단독 특종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최고의 로망일 거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검찰, 특히 평검사들하고 정권하고는 긴장관계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재의 여권, 현재의 정부는 정권이 항상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이제 통제를 해왔냐면 예. 검사장 이상의 상층부들, 네. 그 다음에 차장검사 이상의 실무적인 이제 상층부까지 포함해서 이걸 완벽하게 자기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채워가지고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 검사 출신 아니에요. 예. 또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 이게 검사 출신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물밑에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걸 하는 방식으로 평검사들이 그 욕망을 눌러요 보면.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특이한 게 어쨌든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을 시킨 적이 지금 없죠. 없죠.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네. 검사 출신을 아니고 밖에서 지금 데려온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전문가들. 그러면서 삐걱삐걱하고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 광범위한 이게 집권층의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로 존재를 해가지고 민심 일부에도 그게 있고요. 예, 그게 관련해가지고 검찰에 대한 시각,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뭐 생각 이런 것들이 모든 기저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정권들 좌우를 안 가리고 했던 검찰에 대한 통제 방식, 검찰에 대한 이거하고 현재의 정권이 다른 지점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검찰은 본인들 것을 많이 권한을 많이 뺏기게 된 거니까. 뺏겼죠. 예. 그래서 나오는 저항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올바른 것인가? 이번에 이제 누가 부하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건 저항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뺏겼죠. 일단 공수처 출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정 정도 특수수사 기능 뺏긴 거지. 예.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직접 수사 기능, 1차 수사 기능 이제 경찰 쪽으로 대폭 넘어갔으니까 일부. 권한을 뺏긴 걸로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안 받아들일 방법도 없는 거고. 예. 이제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말할까 좀 기분이 나쁠 뿐이죠. 평검사들은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들이 한 행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배들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배들이 구태는 했는데 본인 피해는 본인들이 당한단 말이죠. 근데 예. 이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검찰 조직의 어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김경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검사들의 어떤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이 긴장 관계를 이루고 이건 좀 굉장히 좋은 긴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어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란 하나의 주제와 검찰 자체의 어떤 권력화되어 있는 어떤 이 힘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약간 저는 혼재되어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야성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 윤석열 총장은 정권으로부터 저렇게 독립적인 검찰의 수장이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여기가 민주정부고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조직인데 검찰이 뭐가 됐든 간에 스스로 권력화해서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한 여러 작업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정권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고 어떤 사람들은 검찰 자신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직 이기주의적인 어떤 몸부림으로 읽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제 생각엔 충돌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몸부림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몸부림 많이 쳤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치고 있는데. 아니 예. 20대 때 예.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예. 작년 연말이죠. 작년 예. 12월 달쯤에서 아마 올 1월, 12월 1월 해서 아마 법들이 대부분 통과되고 예. 형사법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예. 뭐 이게 검경 예. 수사권 조정안 통과되고 네. 이러면서 사실은 큰 획은 다 그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때 기껏해봐야 내가 했던 게 검찰 내부에서 뭐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 몇 명 돌아다니면서 기껏해봐야 우리의 안은이나 우리의 의견은 서제스처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유일한 무슨 반발이라면 반발이지. 이미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엊그제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보였던 것은 이게 무슨 권한을 뺏기고 말고 그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미 끝나버린 게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을 하니 많이 한 것도 별로 없이 그냥 20대에서 이미 다 큰 가르마 타주고 끝나버렸던 거예요, 보면. 그리고 지금 엊그제 국감에서 보였던 모습은 핵심은 저거잖아요. 지금 추 장관이 그러니까 검사장이나 인사할 때 협의 안 했던 거에 대한 불만 좀 밑바탕에 깔려 있었을 거고 며칠 전에 있었던 본인의 수사지휘권 배제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들. 그게 컸죠. 그다음에 뭐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검사들 뭐 요 가능성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약하다고 했던 어떤 법무부 장관의 것에 대한 불만 요런 부분이지 제가 볼 때 무슨 제도적 개혁은 이미 게임셋하고 끝났는데 뭐 아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엊그제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국감장에서의 그 모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쭉 그 태도를 그렇게 읽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 그런 건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에서는 감사를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민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또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에 관한 수사 이거를 대칭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 이거는 하나는 뭐 수사가 끝나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전히 검찰은 굉장히 막강한 실무행정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그럼요. 예.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물론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야 그거는 수사해 안 해?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특정 사건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국정감사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국정감사를 보면서 왜 저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 의문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저게 공정한가? 그리고 저런 태도가 맞나?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임명되기 전부터 임명되고 뭐 35일 만에 사임을 했지만 그 전 과정에서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임명을 철회를 하든지 스스로 뭐 지명을 포기를 하든지 네가 물러나든지 뭐 이거 임명하지 말든지 임명해서는 빨리 사퇴하든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본인 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본인도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나중 일이고 쭉 가서 이렇게 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장모 사건이 지금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그거 네.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가 올 2월 달에 이제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그 내사 보고서를 보도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뭐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한 8개월 됐네요. 처음 나온 지. 8개월 됐죠. 예. 그런데 언론 보도는 뉴스타파 네. 보도를 제외하고는 네. 뭐 별다른 팩트 보도가 없고 예. 지금 현재 계속 뭐 진척되는 것도 없고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도 없고 그럼 국민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검찰이 말했던 공정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뭐가 공정하냐? 음. 법무부 장관 가족은 100번 압수수색 해도 공정한 것이고 검찰총장의 가족은 그냥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냐? 이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그 지금 현재 어떤 그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좀 당당하고 어떤 분들은 뭐 아나무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실리를 챙겼다. 왜요? 실리를 챙겼다. 왜냐? 사퇴하지 않았어요? 예? 사퇴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퇴하지 않겠다고 아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임기 이후에 그 신기해. 그게 네, 이제 네. 제가 궁금해서 네. 저는 이제 기사 한 서너 개만 피상적으로 읽어서 그러는데 저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최초에 지금 경찰이 내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게 몇 년 전에 내사를 했었죠?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제가 전이죠. 기사를 예. 읽기로는 그게 예. 경찰이 그냥 내사 종결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결혼을 안 했을 때죠. 결혼을 때나? 했을 때죠. 했을 때. 내사 종결했을 때는 했을 때고 네.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안 했을 때. 내사를 시작했을 때는 아니요. 내사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처음에 주가 사건 조작으로 발표가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시점에는 예, 예. 있었고. 결혼 전이었고. 그렇구나. 예. 그러면 내사 종결하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뭐 사건이 수면 위로 안 안 떠올랐죠. 예. 안 떠오르고 내사 종결한 이유는 이제 금감원에서 경찰이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예.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를 요구할 때 금감원이 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사실은 이제 관련자들이 어떤 계좌와 거래 내역을 사실은 싹 까봐야 이 혐의가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근데 거죠. 금감원은 왜 예. 경찰에다 자료를 안 줬대요? 금감원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내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못 준다는 거예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안 했대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거꾸로 혐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찰 금감원 자료가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경찰이 네. 그럼 검사가 영장을 기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장 청구도 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네.
자료가 영장 청구하기도 부족한 정도의 그렇죠. 그냥 이제 카메라 정도의 예. 통신이었기 때문에 예. 경찰도 선뜻 영장 청구할 자신이 없었구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경찰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금감원에서 내주지 않았다. 이런 공조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도적으로 경찰이 그래서 금융범죄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맞아요. 예. 자체적으로는.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도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 2013년 정도면 네. 지금은 이제 되게 세상이 깐깐해져 가지고 네. 영장 하나도 글자 문장 하나까지 하거든요. 네. 보면. 네. 근데 사실 저 평검사 시절만 해도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어가지고 대강 청구해도 대강에서 되게 좋거든요. 그랬어요. 보면.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경찰들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예. 경찰에 와서 감사님 이거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해봅시다 하면 그래 최경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냥 슬쩍 법원에 보내면 판사도 깐깐한 판사들은 전화 예. 오는 경우도 있고 예.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판사들 다 얘네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하고 그냥 발부해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조가 안 이루어졌나 봐요. 검사가 네. 우리 김경진 전 의원 같은 분이 아니셨나 보죠. 모르겠네. 이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2월 20일에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시민보 기자 예, 그때 제가 나와서.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하셔가지고 현재 82만 뷰입니다. KBS 일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본 그렇구나.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근데 그때 딴 언론에서는 잘 안 불러주고 안 받아줬는데 예.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불러줘가지고 예. 제가 근데 하여튼 저는 최근에 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검찰청장 장모, 그다음에 네. 사모님, 그다음에 총장 본인에 대한 건도 있죠. 거기 세무서장 예. 윤대진이 형 그건 예. 본인 건이잖아요. 예. 보면 예. 거기 건이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아들 네. 이런 건들은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현재 지금 제도 특검은 라임 옵티머스 거는요. 그것도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재도 지금 제도 특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법으로서 있고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은 특검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도 틀은 완성이 돼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거기서 조사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거 이제 그때 발족하면 그때 하면 되고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이해 충돌 사안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예.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 바로 그냥 그렇죠. 바로바로 특검으로 가면 예. 간단하고 명쾌한 건데 저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총장도 네. 그렇고 이번에 특검 합시다라는 네. 특검 해주세요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다들. 네. 네. 기자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진실만 밝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임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청와대 이야기 나왔다가 그다음에 강기정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 이야기 나왔다가 예. 그다음에 갑자기 또 누굽니까 김봉현 씨가 예. 무슨 옥중 편지. 옥중 편지를 몇 번을 쓰는 바람에 네. 야권 정치인 연루설, 검사 및 검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접대 예. 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꼬여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특검이든 공수처든 뭘 제대로 가야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옵티머스 사건도 무혐의로 처음에 처리를 한 게 2018년인데 예. 그때 처리했던 라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주임 검사가 김유철이었는데 형사육부 부장검사였고 윤석열의 핵심 참모죠.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옵티머스 변호인은 누구였냐면 이규철 변호사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규철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에서 대변인 했었죠. 예. 윤석열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네. 총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걸 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 2018년에 봐줬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김봉현의 주장에 따르면 김봉현의 말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여권과 이렇게 엮어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공작한 거 아니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라임 옵티머스로 뒤덮일 줄 알았거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라임 옵티머스 이야기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여기저기 저는 이제 예. 방송 언론사를 다니잖아요. 네. 방송 언론사에서 들었던 얘기들은 저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 여권 그러니까 뭐
강수석이나 뭐 이쪽만 뭐 하느냐. 예. 검찰이 선별적 수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예. 뉘앙스로 지금 추장관하고 뭐 몇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그때 언론사 이메일로 기자들이 이메일로 그런 저런 내용들이 들어왔고 그때 강 그다음에 기 뭐 등등의 이름들이 거기 이메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선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니다 보면 그 뉘앙스는 맞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 기사들이 사실이라면 김봉현 전 회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살 길을 찾아서 궁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살 길을 찾아서 궁리를 하다가 이쪽 저쪽 다 찔러버린 사건 거예요, 초반에는 네.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을 부는 게 파는 게 본인의 구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팔고 다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자기는 구속돼서 계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야권 정치인을 불었어야 내가 살아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물론 그 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저희가 아직 모른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김봉현 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자신의 구명이 최우선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국면에 따라서 자기의 전략을 달리해 가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들었던 팩트는 예. 일단 뭐 강기정 전 수석이라든지 모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뭐 보도가 다 보도가 됐죠. 그래도 이동민. 아,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서 보도가 됐는데요. 보도가 다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검찰에 먼저 김봉현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언론사에 먼저 갔고 그리고 나서 검찰에 얘기를 해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의 검찰 쪽 대변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일부 지금 언론사 쪽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이제 검찰 쪽 측면에서 지금 검찰 디펜스를 해드리는 건데. 두 번째 야권 정치인은 지금 윤모라는 분 아니에요 보면. 예. 그 윤모는 지금 수사 한참 이것저것 할 것 다 했다고 지금 윤석열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계좌 추적이니 뭐니 뭐 할 것 다 해서 지금 거의 결정 직전에 왔다고 엊그제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했다고 보면.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옵티머스 같은 경우 지금 최초 2018년도 고소사건 무혐의했던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도 최근에 다 그걸 알았다라고 이제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거는 부장검사 정결로 사건을 처리했고 그래서 자기는 그 사건이 처리될 때 알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를 해봤던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2003년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부 수석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1년에 사건이 한 40만 건 가까이 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밑에서 알아서 위에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해주지 않는 한 사건 접수 단계에서 사건 접수 담당자가 고소장 읽어보고 이거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돼서 꼬리표 붙이지 않는 한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부장만 해서 한 4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론 아까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무슨 김유철 부장하고 뭐 이규철 뭐 변호사하고 뭐 윤석열하고 특수 관계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는 것 같고 그리고 국감 직전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윤석열이 얘기해요. 국감 직전에 윤석열이 그 사건 어떻게 돼서 무혐의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윤석열이 보고 받기를 고발을 했던 전파진흥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로서도 이게 별로 사기라고 생각 안 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한데 과기부에서 감사 나온다고 시끄럽고 해서 우리가 면피 차원에서 고발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도 그 사건 2018년도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전파진흥원 고발 사건 무혐의 하는데 고발인이 직접 현장에 와서 검사실에 와서 그런 취지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사가 무혐의를 했다더라. 라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건 많아서 파악하기 쉽지 않고 두 번째 무혐의 자체의 정당성이나 과정들은 뭐 법무부에서 이제 뭐 감찰을 해보겠다는 감찰을 해보면 결론이 나올 얘기긴 한데 섣불리 이게 윤 총장이 얘네들이랑 친해서 알면서도 봐줘라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뭘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공수처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 이야기는 마지막에 잠깐 더 하고요. 공수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야당 몫으로 지금 추천위원을 내정을 했는데 임정혁 변호사하고 이현 변호사는 참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두 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이제 추천하는 건 자기들 자유고 이제 핵심은 그건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거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정도로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 가둬놓고 하나로 뜻이 모아질 때까지 어떻게든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천위원 7명이 되잖아요. 예, 7명. 이 사람들은 호텔방에 한 달이고 2달이고 감금해버려야 돼요. 숨쉰 위원들처럼 예. 답이 나올 때까지 예. 감금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반대를 위한, 그러니까 이제 가령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중립적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내세워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러면 그 회의록 다 공개해버려야 돼요. 안 하겠죠.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예. 절차에 관한 문제니까 네.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네.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규칙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 나중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과 국민들이 감시의 눈으로 봐야 되고 지금 누가 추천이 됐냐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게 임종혁 감시만 하다 변호사, 끝나버릴 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세월호 왜냐하면 저는 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이런 예.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하면서 보수 성향은 상관없어요. 네. 보수 성향은 본인이 보수인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진보라고 좋고 보수라고 좋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와, 그건 정치적 성향 아무런 관련이 없지. 근데 세월호 특조위를 사실 망쳤잖아요. 이거는 예. 세월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고 그게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지금 대부분은 상당수 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현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세월호 특조위 때 예. 그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의 7시간 뭐 이런 걸 이제 조사 안건에서 빼기 위해서 당시 야당 추천위원들이 5명이었는데 일괄 사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5분 중에 4분은 사퇴를 하고 이현 변호사는 그래도 끝까지 사퇴를 안 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 연말에 세월호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세월호 특조위원이니까 당연히 세월호 청문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 추천위원들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당시에 이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뭐 청문회 보냐 뭐 이렇게 밥이나 먹자. 그래서 점심을 이제 여의도의 뭐 한정식 집에서 드셨거든요. 이제 청문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청문회에 가지 않고 기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었는데 그 당시 참석했던 기자들 전원으로는 청문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청문회를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주로 밥 먹는 내내 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건 여담인데 이현 변호사께서 밥값을 내셨는데 유일하게 밥값을 스스로 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 KBS 기자였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어쩌고 아니 한 명만 예. 기자 한 명만. 네. 예. 그분의 지금 전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 교황처럼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해서 합의해서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KBS 사장도 비슷한 특별다수 결의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법을 2016년도에 그렇죠.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렇죠. 당사자예요. 바닥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특별다수 결의제가 되면 좋은 점은 그렇게 민주적으로 잘 해서 합의를 하면 좋은 분을 모셔서 하면 되는데 이게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반이 법, 사람, 문화를 바꿔야 모든 게 바뀌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있어요. 문화도 안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법을 굉장히 선진적인 법을 제도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합의해라고 하면 공수처장이든 KBS 사장이든 그때 당시로 따지면 2015년 16년으로 따지면 KBS 정상화에 일조할 사람 또는
검찰 개혁에 일조할 사람, 그런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 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김병렬 변호사님 모시고 너무 제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한변협 회장을 하셨던 분들의 이제까지 행복 등을 물론 삼성이랑 연관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까지 명망가 변호사분들, 특히 높게 검사장까지 되고 뭐 대법관 출신으로 되고 그랬던 분들이 나와서 정말 공익적으로, 중립적으로 그 기관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냥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장 또 흐지부지 이상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탔듯 같은 그런 분이 오시면 검찰 개혁 한다고 한 최고의 작품이 이건데 되겠나? 제가 조금 엉뚱한 얘기를 약간 주제가 좀 60도 각도로 사선으로 틀어진 얘기, 요게 뭐 시간상 잘릴 수도 있는데 아니, 절대 안 잘라요. 진짜요?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가요 원래. 사선으로 틀어진 얘기를 하나 드리면 공수처 이거 성공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는 원래 공수처 찬성이에요. 지금도 찬성을 하는데 판을 너무 크게 벌렸어요. 이게 공수처가 검사들 중에 극소수 일부가 받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돈을 받아먹든 성적인 향응을 받아먹든 뭐가 됐든 받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이걸 처단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검경관의 수사권 조정 이런 걸 떠나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아닌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는 이걸 잡아야겠다고 하는 데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지금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층부가 다 이 수사망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경찰 뭐 어디 경무관 이상들, 뭐 법관 어디 이상들, 뭐 다 이 숫자로 치면 아마 숫자 통계는 내가 안 봤는데 한 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언저리일 겁니다. 이게 공수처 검사 25명이잖아요. 수사관 해봐야 한 50명 될 거요. 70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국 전 장관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미워하는 사람인데, 조국 지지자들 친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국에 대해서 검사 70명이 탈탈 털어서 6개월 이상을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한 게 니들 기껏 이거냐라는 게 이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녀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이게 무리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압수영장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들고 오면 돼. 초임 검사 시절에? 우리 초임 때는 그냥 가서 들고 오면 돼요. 심지어는 우리 초임 때 물론 이게 두드러 패면 당연히 잘렸지. 그때 위에서 정권에서 검사 수사기관에 가혹행위 구타하고 이러면 잘린다 그러지만 조직폭력배들, 뭐한 놈들 저 으스칸데 데리고 가서 별짓 하는 데가 좀 있었어요. 심지어 오죽했으면 정몽원 회장이 대검 중수부에 수사받다 뛰어내렸으려고.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중수부 안에서 그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어목하던 시절에 검찰의 잘못된 가혹행위 수사 관행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정권이 보수 진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잖아요.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적인 수준과 인권 보장에 관한 이 절차법 수사 절차 준수에 관한 의식이 대단히 이렇게 급상승을 정권의 색깔에 상관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이미 검찰은 제가 보기엔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피의자 조사하는데 옆에 변호사가 둘씩 앉아 있는 거야. 어느 시점부터 참고인 조사하는데도 변호사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점점 미국화됐다 이거죠. 이게 수사 첩보를 갖고 일단 아무리 정보에다가 최경영하고 500만 원 써놨지만 이게 말로써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증거로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있어야지. 뭔가 서류 플러스 말이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끌어내게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라는 게 뭐냐? 쫄리든지
내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악에 바치지 않는 한은 남 잘못되라고 얘기를 안 해요, 보면. 그렇지. 뇌물 줄 때도 내가 필요해서 주고 상대방도 거기에 있으니까 서로 짝짝꿍해서 맞아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자, 검찰, 경찰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원한에 사무쳐서 이게 불어주지 않는 한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진술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옛날 검찰은 옆구리 훅하시 더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 그 돌아가신 박연차 회장님 아들을 가지고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부터는 그 시절 그 전부터는 거의 수사기관이 뭘 옆구리를 찔러서 얘기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국 장관 검사 70명이 투입돼가지고 6개월 탈탈 떨어서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지금 현재 수사 상황, 수사 관행, 인권 보장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하면 공수처 검사 25명에 수사관 50명을 가지고 2만 명 가까운 대한민국의 상층부 수사를 자기네들이 독점해서 다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정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원래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검사들 중에서 뇌물 받아먹고 뭐 받아먹은 놈들만 주로 수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한다기보다도 경찰이 검찰을 무진장 미워하잖아요. 경찰이 주동적으로 수사를 하면 정보도 많잖아요, 경찰이. 그러면 이걸 공수처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거기에 대해 수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면 검찰 내부에서 받아먹는 놈, 나쁜 짓 하는 놈 완벽하게 잡들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유의미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권이 검찰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특수수사 기능, 대한민국의 상층부에 대한 사정 기능을 다 공수처로 갖다 줘버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뭔가를 해도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치면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공수처로 가져간다. 고맙습니다. 공수처에 수사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일선 수사를 해본 검사들 도움받거나 이 사람들 어드바이스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제도는 제도대로 이렇게 덜푸덕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지들이 뒤에 가서 느껴봐야 할 거예요. 좀 말이 좀 막말이긴 하다만 할 말 다 했어요. 시원하게 말 잘해주셨고요. 하실 말씀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했어요. 죄수와 검사를 시리즈를 쭉 하신 그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 초임 검사 시절에는 그런 게 가능했다. 근데 지금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면 상당히 최근이던데? 그렇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끼케야 2, 3년 전 사건들 아닙니까? 그 이번에 나온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 아까 지금 유착의 문제, 인센티브를 주든지 협박을 하든지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이제 그런 관행이 상당히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죄수와 검사에서는 제가 취재하고 있는 발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죄수와 검사라는 그 시리즈 보도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작년 8월에 했던 거고,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재소자들의 불법 출정 이야기, 그리고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와 금융재벌의 어떤 금융 범죄가 있는데 이것들을 현직 검사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덮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했고, 이제 시즌 2에서는 저희가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걸 다뤘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태, 이제 뭐 윽박지르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건은 이런 겁니다. 특수부 검사와 이제 재소자들의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은 이제 인지수사를 해야 되니까 인지수사를 하려면 범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죄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 교도소 안이거든요.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많은 범죄 정보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범죄 자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중에 브로커 죄수들이 생겨나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예. 특정 검사들과의 어떤 안면.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재소자들한테 정보를 수집하죠. 새로 들어온 재소자가 있다. 근데 약간 범털이다. 예. 물어보죠. 야, 너 뭐 뭘로 왔냐? 물어보고 얘기하면 야, 근데 그 대목에서 누구한테도 돈 주지 않았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보 수집이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뭐 여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자신이 이제 아직 법적으로 처단받지 않은 다른 범죄 행위, 혹은 뇌물 공여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은 검사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 대신 이 사람은 어떤 특혜를 입느냐? 1차적으로는 출정을 엄청나게 갑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그 재소자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범이에요. 사기범인데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여기에 94번 출정을 나가요. 365일 동안? 예. 예. 94번 출정을 나가고 3분의 1이네. 그리고 그 같은 검사가 예. 방위사업수사부에서 특수 일부로 옮기거든요. 예. 그럼 그 다음부터 특수 일부에 엄청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검사실에서 자유롭게 통화를 합니다. 저희가 통화하는 녹취 파일을 받아서 외부와? 예, 외부에 있는 지인과. 근데 그 통화 녹취 파일에 그 발신 번호가 떠 있잖아요. 예. 거기 전화해 보니까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였어요. 당시엔 특수 일부였고 사무실에 이제 그대로 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도 하고 예. 문제는 이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 야, 너 뭐 맨날 여기서 뭐 하냐?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지. 밖에 전화 좀 하고 나 따라와. 예. 콧바람도 쐬고. 네. 예.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음. 같이 나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죄수들을 엮어요. 어떤 사람은 사건 정보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감옥에 있지만 그렇죠.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을 엮어주고 사건 정보를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돈 많은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데려 나가줄게. 그 대신 너는 접대를 해? 얘한테 돈을 줘. 얘라는 건 누구예요? 사건 정보를 준 애한테. 그러니까 A라는 죄수가 사건이 있고 B라는 죄수가 돈이 있다면 예. 브로커 죄수가 얘들을 엮어서 예. B야, 너는 A한테 돈을 주렴. 예. 그럼 나는 너한테 검사실에 얘기해서 예. 너의 편의를 봐줄게. 브로커 죄수는 유통업자네.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 자기 비즈니스도 해요. 예. 이걸로 뭐 사기를 또 칩니다. 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팩트를 갖고 증거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방금 이런 사례인데 검사 이름도 얘기해도 되죠, 저희? 아니 여기 이미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니 저번에 KBS 가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김영일 검사라고 나왔잖아. 예, 김영일 검사실에 예. 브로커 죄수 이모 씨가 아까 94번 출정 갔다는 그 사람이 예.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니까 야, 나 김영일 검사실 요새 다니는데 그 직원이죠. 너 예. 사건 없냐? 재벌 사건 없냐? 재벌 사건 있으면 좀 얘기해봐. 내가 예. 1억 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재벌 사건을 얘기를 하고 1억 원 아니고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8천만 원이 또 누구 돈이냐? 예. 아주 악질적인 다단계 사기범 IDS 홀딩스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IDS 홀딩스 기억나. 예. 예. 그 사건의 주범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훈도 기억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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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봤더니 김성훈 돈이었던 거예요, 이 돈이. 그럼 김성훈은 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에 돈을 또 냈을까? 예. 그럼 또 이제 출정기로 저희가 어렵게 확보해서 보니까 좀 있다가 김성훈도 김영일 검사실 출정을 나가요. 브로커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브로커랑 계속 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제보자가 있는데 제보자가 죄수 K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죄수 A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 죄수 K한테 죄수 K가 대검에 출정을 나가고 있었거든요. 예. 다른 사건으로. 예. 야, 너 대검에 출정 나가는 거 보니까 검사들이랑 친한가 보다. 이 김성훈이라는 애를 좀 형 집행정지를 좀 시켜줄 수 있냐, 네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상식적으로 예. 보면. 이 사람이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3억을 또 받아요. 이 죄수가? 사람의 죄수 K의 주장은 예. 본인은 검찰의 원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뒷거래를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김성훈의 형 집행정지 작전을 위한 돈 3억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브로커가 김성훈을 이제 김영일 검사실에 데리고 왔던 브로커가 출소를 합니다. 예. 이 사람은 잡범이니까 돈 2억 못 갚아서 구속된 사람이니까 김성훈이 돈을 갚아줘요. 그래서 합의를 봐서 출소를 시켜요. 이 사람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IDS 사건의 피해자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꿈은 오로지 피해 변제를 받는 그렇죠. 것이죠.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야 내가 사실은 김성훈하고 엄청 친하고 나 8천억 자산가야. 개털인데 예. 뻥을 치고 사기를 쳐요. 그래서 피해자 12,000명 중에 10,000명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요. 그러니까 김성훈 편에 대해서. 네, 김성훈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아쉬웠는지 이 피해자들한테 내가 돈을 갚아줄 건데 보증이 필요하니까 보증 수수료를 내라. 그래서 또 한 번 14억 원을 해먹은 거예요. 근데 미치겠다 정말. 이런 범죄가 있으려면 김성훈과 브로커 죄수와 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소통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검사실이야? 검사실인 거예요. 검사실밖에 없어. 왜냐하면 네. 자기들끼리 감방에서 얘기해봤자 이걸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밖에 김성훈이 범죄 수익 은닉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밖에. 그러면 이 돈을 얘 브로커 죄수한테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검사실에서 통화도 하고 검사실에 자기의 금고지기 구속되지 않은 금고지기를 불러서 1대1로 대화도 하고. 불러서? 네. 금고지기를 불러서 금고지기랑 김성훈이 1대1로 면담을 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했잖아요. 출소를 해도 안에 있는 김성훈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소통은 이제 변호사 접견을 보내서 하는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접견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출소한 이 브로커 죄수하고 김영일 검사 미리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출정 날짜를 통화를 해서. 예. 그럼 자기가 김성훈한테 가서 출정 날짜를 미리 알려줘요. 김성훈 회장님, 뭐 언제 이제 출정 가실 테니까 예. 그날 부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부르세요. 검사실로. 금고지기도 부르고 와이프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 1, 2, 3편으로 취재를 한 겁니다. 예. 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속칭 정보원이라고 하는 애들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보원의 리스크가 항상 그거예요, 보면. 예. 호가 호의를 하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원들 같은 경우 마약 사건 대표적으로 수사할 때 정보원들이 대부분 뽕쟁이들이나 마약 밀매범들이거든요, 보면. 예. 근데 실제로 검사도 그렇고, 검사나 검찰 수사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니꺼 봐줄게. 니꺼 봐줄 테니까 딴 놈들 다 물어봐, 너 아는 대로. 투약범이든 중간에 뭐든. 예. 대부분 그런 식의 빠트거든요, 보면. 근데 검사는 어떤 대의를 네. 위해서 소위를 희생했다. 근데 문제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는 요것도 어떤 아니 이것도 네. 아까 네. 정보 그 브로커가 결국은 범죄 정보 브로커잖아요, 보면. 그렇죠. 범죄 정보를 그러니까 교도소 물어다 주는 안에서 거지. 예. 자기가 듣는 범죄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내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신 기자님 말씀이 예.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 정보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 브로커가 검사한테 갖다 바치고 검사는 대신 이 브로커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거야. 예. 편의를 봐주고. 편의를 봐주는 거야. 어. 딱 그 정도 거래 관계야. 근데 그게 수십 년 전부터 그게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저도 단 한 번도 그걸 안 했어요. 뭐냐면 야, 너 명줄 기획 공무원 생활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출세할 생각 하지 말고. 예. 아니 뭐 회사도 그렇잖아요. 기자들도 좋은 사건들 많이 하려면 특정하기 위해서. 특정하려면 사실 무리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검사가 대표적으로 그 무리수 쓰는 그 교도소 안에 정보원을 쓴 거야, 보면. 근데 예.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버린 건데 딱 본질은 그거예요, 보면. 본질은 그건데 네. 어쨌든 이게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보원에 관련된 법제들 그리고 정보를 줬을 때 어디까지 감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묻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 제도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예. 프리바게닝. 예. 근데 프리바게닝보다 훨씬 더 범위가 커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범죄까지도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난로 속에 쳐넣고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런 게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봐주는 거니까 형량 뭐 줄이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예. 근데 옛날에는 경찰도 그렇게 하고 검찰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최근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검사님이 너무 사건에 대한 욕망이 크든지 플러스해서 간도 큰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난 죽어도 안 해. 난 가늘고 길게 검사 생활하지. 그런 짓을 왜 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또 제보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그 검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종의 특히 이제 특수부나 금조부 뭐 이런 데 오래 하신 분들은 금조부 상당히 금융조사부 좀 애용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방금 이제 김경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도라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죄를 위해서 범죄를 잡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면 이해할 만하죠. 예. 일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저는 제가 의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 검사와 혹은 그 방의 수사관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과연 무관할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일부 진술도 있지만 저희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거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번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이야기 나왔을 때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단가 이야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관 말씀하셔가지고 검찰 수사관이 정확히 5천만 원이다. 검찰 수사관이 5천만 원에서 좀 센 편의 제공이면 1억. 실제로 몇 년 전에 남부지검 수사관 하나가 그 금융 사기범으로부터 한 3천만 원 한 번, 한 5, 6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됐나요? 벌써 그 중앙지검 특수 2부장 하던 김광준 부장검사. 거기가 한 10억 그 조입 그렇죠. 그쪽에 한 10m 먹어가지고 받았죠. 그래서 징역 10년인가 11년인가 받았죠, 거기가. 7년일걸요? 7년. 제가 알기로는 7년일 텐데. 그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출소하셨습니다. 출소했어요? 오래서. 근데 그 사건 때도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방해했는데요. 그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압색영장도 안 줬지. 그래서 경찰이 이게 김광준 검사라는 걸 숨기고 수사하다 끝에서 오픈했다니까요. 영장 받으려고. 근데 하여튼 그 대검 감찰부에 있었던 수사관 한 분하고 제가 언제 벌써 그것도 오래됐다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분이 제가 평검사 시절에 제 방에 입회 수사관을 하셔가지고 사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한 번 했는데 이제 둘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흉금없이 하다가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99%의 검찰 조직원들이 뭐 옛날 김영란법 생기기 이전에도 밥 얻어먹을 때 무슨 검찰 뭐 행동윤리 강령인가 뭐 공무원 윤리 강령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이상은 뭐 얻어먹지 말라고 뭐 겁주고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서 대부분 뭐 밥 얻어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뭐 이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해먹는 놈들은 아예 범죄적으로 통 크게 해먹는 놈들이 정말 극소수로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도 감찰부 가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순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맛이 간 검사나 수사관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김광준 같은 케이스. 김광준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줬고. 그래서 뭐 경우의 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일부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는 구조다. 저는 그걸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그 검찰 조사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블랙박스예요. 그리고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입증하기도 힘들고 변제를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공중으로 어딘가 나가버렸는데 그 중에서 떨어진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를 알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IPS 홀딩스 뭐 이런 사건들은 다 그래요. IDS 홀딩스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1,000억 정도가 비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딱 수사해서 압수도 하고 해서 돈의 용처를 규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1조 855억 원을 모았는데 딱 다 해보니까 맞춰보니까 9,70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억이 지금 비어요. 이 빈 돈을 과연 지금 최경영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누가 먹었을까? 누가 먹었을까? 그리고 제가 더 의심을 갖는 것은 이 은닉자금에 대한 수사를 제가 이제 4편에서 보도할 건데 검찰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 단서들이 막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단서들을 가지고 IDS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에 가서 제발 이것 좀 수사해달라. 안 해요. 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런 걸 보면 이 1,100억이라는 이 돈, 이 돈을 과연 누가 나눠 먹었을까? 과연 거기에 공무원은 없을까? 라는 의심이 좀 든다는 거죠. 물증은 없지만. 근데 뉘앙스는 검찰 공무원이 나눠 먹은 것 같은 아니 모르겠습니다. 팔팔 풍기시면서 얘기를 하시네. 운익자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하죠. 우리가 조세 회피처 보도도 했었고 그 관련해서 계속 따라다녔던 게 그 응익자금 수조 원, 수천억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 마지막 질문은 이걸 꼭 해달라고 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앞으로 그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한 전망과 일선 검사들 분위기도 약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뭐 나오고 있는데 정치할까?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미애 갈등이야 뭐 계속 갈 거고요. 계속 갈 거고. 계속 갈 거고 아마 윤 총장 임기 채우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임기가 7월이죠. 그렇죠. 내년 7월. 내년 7월이니까 지금 몇 개월 남았나 지금 9개월 정도 남았네요. 9개월 남았으니까. 뭐 정권에서도 뭐 하루 이틀 겪은 일도 아니고 참을만. 아니 그리고 다른 검사장들이 다 장악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총장 하나 제끼는 거야 뭐 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냥 뭐 조금 미워하긴 하는데 그냥 신경 끄는 정도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 같고 수장관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국감할 때 분위기를 보니까 목소리가 좀 빚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만큼 전투 의지가 결연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여권 전체의 정무적인 부담을 얼마나 주고 있다는 것인지에 자기 스스로의 정무 부담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그래서 추 장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만큼 이 했던 파이팅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추 장관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 장관도 지금 민주당의 짐이에요,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짐이야. 크게 보면 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잘 좀 하지. 마음속으로는 다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 사람들 대통령부터 그렇게 생각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 나올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대통령 나오는 게 국가적으로 불행이에요. 불행이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가 더 이상 무슨 법조, 정의, 적폐청산 이게 대한민국의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총체적으로 융성할 것인지 이게 핵심이 돼야지. 저도 옛날에 이제 검사 생활을 해봤고 뭐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해봤지만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치면 백혈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백혈구가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몸이 오염이 안 되게 이게 지키는 건데 백혈구가 필요 이상으로 증식이 되면 이게 암으로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유 좋네요. 그렇잖아요. 적정한 균형이 돼야 되고 사회 전체의 사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 올바름을 추구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썩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는 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시 욕망과 탐욕과 이게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고 융성해 가는 큰 동인이 이 욕망이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 썩어가지고 부패하는 이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에서 통제만 해주는 역할이 사정기관이 하면 돼요. 방국에 한두 개만 넣어야지 막 100개를 넣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사정기관의 중심인 사람이 국가 전체를 운영하겠다?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그런 사정기관적 정신이 대한민국의 도미넌트한 의제로 계속해서 간다?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보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야 뭐 이제 취재하는 사람이라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데 마지막 질문 주신 것 중에 일선 검사들 분위기 물어보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내부에서 힘은 없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임기는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와 의도에서건 임기를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기 이후가 내년 7월이니까 대선까지 사실은 한 10개월 정도 남는 거 아니죠.
내년 대선은 한 2월이겠네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후년 예. 2월 정도 되겠네요. 3월인가 그렇죠? 예. 왜냐면 5월에 이제 이침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남은 몇 개월 동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라인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해준 얘기로는 이분은 애초부터 정치에 생각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본인의 운명과 관련해서 이제 처가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이른바 운명을 점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보러 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전부터. 예. 그러니까 홍 회장도 만나지 않았겠어요? 아, 예. 관상도 보고. 그래서 그건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이제 대선 본선까지의 기간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예. 왜냐하면 검증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임기를 채우고 뭔가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나와주셨고요.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어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